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딥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이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지난번에 제가 딥러닝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할 때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의 정답이 2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이것을 저희가 라벨, 타겟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을 보고 2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것이 머신러닝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그림을 인풋 데이터로 넣어주면은 이 머신은 특정한 이 아웃풋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웃풋 값이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 머신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물론 이 머신이 정확히 2라는 것을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웃풋 값은 이 2의 아주 근사한 값으로 나오겠죠. 이 머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 함수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인풋 벡터에서 적당히 이렇게 아웃풋 벡터를 출력해내는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이 함수를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딥러닝에서는 저희가 적당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 안에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학습이 마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에 대한 정답이 있을 텐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웃풋으로 이 정답과 아주 근사한 값을 출력해내면은 저희가 이 근사치로 얻어진 이 아웃풋을 가지고 실제 이 정답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것은 새로운 데이터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진 이 아웃풋이 여기 정답,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이 라벨을 어느 정도까지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저희가 일상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근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배우게 될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을 배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능력, 이 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해서 어프락시메이션해서 결과를 추론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능력은 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함수 있죠? 제가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싶은 그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RN에서 정의된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도메인의 디멘전이 n이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이 경우를 제가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을 하려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 디멘전이 여기 n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 디멘전은 이 펑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웃풋 디멘전은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함수를 저희가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f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근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왼쪽에 있는 함수 f를 이 오른쪽에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인풋의 디멘전이 n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은 실수값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로 이 함수를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말한 그 어느 정도라는 말은 예를 들면은 오차 범위를 1% 이내로 하겠다. 그럼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죠. 근데 오차 범위를 0.1%로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오차 범위를 임으로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 한번 생각해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오차 범위서까지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한지, 내가 그 오차 범위를 임으로 아무리 작게 해도 항상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것이 제가 고민해야 될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를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단순하게 해서도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한지, 물론 네트워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정교한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네트워크가 단순하면 그 어프락시메이션 하기가 더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단순한 구조에서까지도 실제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한지, 이 두 번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뭐죠? 가장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는 퍼셉트론이죠. 그래서 여기 퍼셉트론 또는 싱글 레이어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레이어가 인풋과 아웃풋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퍼셉트론으로 어떤 복잡한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퍼셉트론 하나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프로블럼 기억하시죠? 제가 퍼셉트론 하나로는 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프로블럼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레이어 하나로 저희가 원하는 임의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음으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가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넣는다고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xi를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나드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있죠. 실수값 하나를 나타내는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저희가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히든 레이어에 나드에 대한 인덱스를 저희가 k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퍼셉트론 다음으로 가장 간단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웨이트들을 WIK, 바이아스를 BK로 하고, 여기에서 웨이트를 저희가 CK로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와, 원래는 여기도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제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웨이티드 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티드 썸 하고, 이 다음에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취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에는 각 나드 하나에 대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이 웨이트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계산 방법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F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단순한 모형을 제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워버리면은 더 모델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단순화시킨 이 모델 가지고도 실제로 이 함수를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가 되는 거네요. 이것만으로도 과연 제가 이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임의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가 주어져 있고, 저희가 여기 적당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 있죠. 그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 이거에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히든 레이어에는 저희가 파이나이트 개의 나드가 있겠죠. 이 나드들이 이 안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도 추가를 합니다. non-linear activation 펑션도 추가했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단순화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핵심 내용은 이거죠. 이 뉴럴 네트워크로 이 함수를 arbitrary well approximation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arbitrary well approximation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오차를 아무리 작게 잡아줘도 그 오차 범위 안에서 approximation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universal이라는 말은 이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완벽하게 approximation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정리가 여기 있습니다. 시벤코, 호닉, 푸나하시 theore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컨텐츠 펑션 large f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표현했던 뉴럴 네트워크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이게 되는 거죠. 정확히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이 함수로 저희가 approximation을 하고 싶은데 그 approximation 하는 그 성능이 any degree of accuracy,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accuracy에 대해서도 항상 approximation이 가능하다. 그 말은 오차를 저희가 아무리 작게 해도 approximation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에 의해서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 실제로 학습만 잘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함수도 완벽하게 approximation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그림으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히든 레이어의 나드수가 있잖아요. 히든 레이어의 나드수가 있는데 이 숫자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approximation의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theorem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컨텐츠 펑션 f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네트워크에 웨이트 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웨이트 값을 어떻게 학습하고 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관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함수 f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인풋 디멘전을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f를 저희가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인풋 디멘전이 1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여기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그 아웃풋 값은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만족하는 것은 이거죠. 어떤 인풋 값이 주어지더라도 이 fx 값이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 이 값이죠.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함수 fx가 있고 여기는 저희가 지금 표현하자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에 나드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기서만 사용하고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각각 WK가 여기 있고 여기에 바이아스로 BK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CK 값이 웨이트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나드 하나로 통하는 방법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든 레이어에 있는 나드 하나만 통해서 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에는 나드 한 개를 계산하는 값인데 이것이 여기 스텝 펑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히든 레이어에 나드 한 개로 통해 가는 길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볼 텐데요. 만약에 여기 웨이트가 10이고 바이아스가 마이너스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지금 x축 방향으로 0.4만큼 이동을 한 거죠. 0.4에서 이렇게 0.5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10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그림이 이렇게 더 경사가 심해지게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방금처럼 이런 그림을 저희가 얻었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웨이트를 100이라고 하고 바이아스를 마이너스 4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함수가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전과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0.4에서 0.5 값을 갖는 건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10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더 경사가 심해지게 꺾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시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w분의 b라는 점이 지금 중요한 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s는 마이너스 w분의 b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w 값을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것도 s가 0.4고 이 경우도 s가 0.4입니다. 단지 차이는 w 값만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가 0.4란 말은 0.4에서 이 함수가 0.5 값을 간다는 것은 항상 일치하는데 이 w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사가 심해지는 거죠. 결국은 w 값을 저희가 무한히 크게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0.4보다 작을 때는 0이 되고 0.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1이 되는 이것을 제가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를 제가 충분히 키우면은 이게 무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w를 충분히 키우면은 이 함수는 스텝 펑션에 거의 근사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s 값을 제가 지금 0.4로 계속 유지시킨 거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w 값을 계속 키우게 되면은 결국은 이건 스텝 펑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0.8을 곱해 보겠습니다. 이 0.8은 나중에 여기서 여기 ck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죠. 수식에서 보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 값을 다시 한번 곱해 줄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을 곱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함수가 이것과 여기가 높이가 0.8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높이가 0.8인 스텝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S1이 0.4가 되도록 지금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는 이 W 값을 충분히 키워서 이것이 스텝 펑션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어프락시메이션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0.8을 곱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로 갈 때 이 웨이트에 저희가 0.8을 곱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이 되냐? 그럼 이것은 지금 이 스텝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0.4에서 점핑을 하고 0.8까지 올라가는 그런 스텝 펑션이 됩니다.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또 다른 나드를 통해서 이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s 값을 0.6이 되도록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 있죠. 그것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0.8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을 표현하면은 0.6으로 가는 동안에는 0이죠. 그러다가 0.6에서 점핑이 일어나는데 그 점핑이 일어나는 방향이 마이너스 0.8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0.8로 해서 이렇게 가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여기에서 썸을 하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함수를 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0.4 전까지는 0이죠. 그리고 0.4에서 0.8로 점핑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다가 다시 0.6에서는 다시 또 떨어져서 다시 그 다음부터 0으로 갑니다.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림에 있는데 이 함수,
그래서 이것을 범프 펑션이라고 합니다. 0.4에서 0.6까지 범프가 생기는 거죠. 그 범프의 높이는 0.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여기 히든 레이어에 있는 나드 두 개를 사용해서 이런 범프 펑션을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높이만큼 되도록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범프 펑션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음의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히든 레이어에 그 나드의 숫자를 늘려볼 텐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에 제가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싶은 함수 f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5개의 범프 펑션으로 만약 어프락시메이션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 간격을 0.2 간격으로 5등분을 한 다음에 그래서 각각 나눈 부분을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의 중앙값 0.1에 대한 함수값 있잖아요. 그 함수값 높이로 이 범프의 높이를 고정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구간의 중앙인 0.3 있죠. 0.3에서의 함수값 그것을 기준으로 범프의 높이를 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범프의 높이를 정하게 되면은 지금 5개의 범프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범프 펑션 한 개 한 개를 히든 레이어에 나드 2개로 항상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2개의 나드를 통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0에서부터 0.2까지의 범프 펑션이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드에서는 S 값이 0이 되도록 두 번째 나드에서는 S 값이 0.2가 되도록 저희가 여기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들을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범프의 높이가 만약에 0.4라고 하겠습니다. 이 높이가.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는 0.4, 여기에는 마이너스 0.4라는 웨이트를 줘서 높이가 0.4인 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엔 두 번째 범프 펑션이 있으면은 이것은 저희가 여기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여기 있는 총 5개의 범프 펑션을 총 10개의 나드를 가지고 정확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더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번엔 이 구간을 나누는 것을 더 엄밀하게 나누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범프 펑션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밀하게 만들수록 오차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범프 펑션의 개수가 더 많아질수록 저희는 이 나드의 개수를 더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항상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유니버셜 어프락시메이션 시어리엄, 시벤코, 호닉, 푸나바시 시어리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저희가 어떤 함수 f가 주어지더라도 싱글 레이어가 아닌 히든 레이어가 최소한 하나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애큐러시를 가지고 항상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 있으면은 이것이 학습만 가능하다면은 제가 어떠한 함수, 어떠한 실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여기 히든 레이어의 나드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프락시메이션이 더 정교하죠. 그 말은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더 어렵거나 더 정교한 어프락시메이션을 원할 때에는 이 히든 레이어의 숫자를 제가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여기 셜로우 네트워크와 딥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셜로우 네트워크라는 것은 히든 레이어의 수가 작다는 걸 말하죠. 그 딥 네트워크는 그 히든 레이어의 수가 많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히든 레이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유니버셜 어프락시메이션 시어럼에서는 쉘로우 네트워크도 만약에 그 히든 레이어 안에 나드 수가 충분히 많아지면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도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쉘로우 네트워크에서 그 나드의 수를 늘리는 거하고 반대로 이번엔 레이어 수를 늘려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좋을까요?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더 정교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나드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많은 뉴럴 네트워크들은 실제로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가 100만이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트레이닝 속도가 훨씬 더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숫자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좋은지를 잘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히든 레이어가 더 많을수록 디퍼 네트워크일수록 쉘로우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 커넥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션 하나가 웨이트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가 비슷하다고 할 때 실제로는 히든 레이어 숫자가 더 많을수록 더 성능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직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쉘로우 네트워크 하나 있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하나짜리가 있고 이 안에는 히든 레이어의 나드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레이어에 나드가 4개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에 나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여기에는 75개의 웨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제가 디퍼 네트워크를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든 레이어가 3개가 있죠. 각각의 5개의 나드를 갖는 히든 레이어가 3개가 있고 동일하게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75개의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네트워크는 75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이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차이는 왼쪽은 히든 레이어가 하나고 오른쪽은 히든 레이어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성능을 비교해 볼 텐데요. 한번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풋 벡터가 디멘전이 4인 벡터인데 그 중에 이 한 가지 값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인풋 벡터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한 가지 정보가 여기 아웃풋까지 가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쉘로우 네트워크를 보면은 여기 인풋에 있는 이 정보가 이 아웃풋까지 가는 방법이 총 1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에 있는 15가지 나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15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디퍼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 5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레이어를 가는 방법이 또 각각 5가지 방법이 있고 세 번째 히든 레이어 갈 때도 각각 5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125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쉘로우 네트워크에서는 이 정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15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디퍼 네트워크에서는 이 정보가 이 결론을 내리는데 125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말은 훨씬 더 다양하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살펴볼 때 쉘로우 네트워크는 넌 리니어리티를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사용했죠. 그런데 디퍼 네트워크에서는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넌 리니어리티를 몇 번 사용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인풋 정보가 아웃풋에 영향을 미칠 때 넌 리니어리티를 2번 거치는 것과 4번 거치는 것은 이쪽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디퍼 네트워크가 쉘로우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나드 하나는 실제로 이 바로 앞에 레이어의 정보들을 수합을 하죠.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특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드의 값을 다른 표현으로 퓨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퓨처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퓨처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퓨처 값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셜로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인풋에 대해서 한 번의 히든 레이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성능의 퓨처들을 골라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디퍼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인풋에 대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 퓨처들을 한번 찾아냈죠. 이것은 인풋보다는 조금 더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반으로 또 다시 퓨처를 찾아내면은 여기에 있는 퓨처들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퓨처가 더 섬세하고 정교한 퓨처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시 퓨처들을 찾아내면은 여기에는 훨씬 더 고급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이 퓨처들이 더 정교해져서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숫자가 비슷하다면은 여기 디퍼 네트워크가 셜로우 네트워크보다 보편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 때 무조건 레이어를 많이 늘려서 더 디퍼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성능이 좋아지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전에 여기 말하는 거죠. 2006년도 이전까지는 실제로 이 디퍼 네트워크가 성능이 항상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에 배웠던 이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 때문입니다. 그래서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을 다시 한 번만 언급하면은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제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각 웨이트에 대한 이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는데 그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트 이후에 있는 레이어들 숫자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가 있으면 그 웨이트 이후에 남아있는 레이어 숫자를 제가 L개라고 하면은 그 뒤에 공식이 이 텀이 L번만큼 곱해진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L번만큼 이 텀들이 곱해집니다. 그런데 이 값들이 보편적으로 0에 가까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저희가 L번이나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남아있는 레이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급격히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앞쪽에 있는 그라디언트들은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무작정 레이어를 늘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은 여기 핸드라이팅 디짓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가장 심플하면서 자주 쓰는 엠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 글씨체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엠리스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더니 여기 레이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액큐러시가 거의 90에서 95 사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에서 8을 넘어가는 순간 레이어가 8, 9, 1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액큐러시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말은 레이어가 이거보다 더 커진 경우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앞부분 레이어, 웨이트들이 이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 때문에 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액큐러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초기 단계인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레이어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힌튼 교수님이 현재까지의 결과를 요약한 이 유명한 4가지 서머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토데이는 2006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힌튼 교수가 딥러닝의 한계점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데이터 숫자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 라벨드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이 라벨드 데이터셋이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거에 비해서 수천만 배나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는 주로 머신러닝의 기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몇백 개 또는 몇천 개가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는 그런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들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했고, 또 네트워크이 셜로우 네트워크이면은 그 정도여도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려면은 보통은 수십만 또 수백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숫자가 수백만 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비해서 수천 개라는 것은 몇천 배나 적은 숫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라벨드 데이터셋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죠. 빅데이터가 있고 또 IoT라는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저희가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실제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IoT를 통해서 또 계속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실생활 가운데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저희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점점 지금 쌓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점점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컴퓨팅 파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실제로 수백만 배나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려면, 특별히 이 복잡한 구조의 네트워크를 갖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CPU를 보겠습니다. 이 CPU는 상당히 고급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쓰는 그 그라디언트를 보면은 실제로는 사칙연산 단순 계산밖에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 계산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병렬로 동시에 많은 양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이 GPU가 됩니다. GPU는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CPU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훨씬 더 방대한 양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구글에서 TPU를 만들었죠. 구글에서 TPU를 만들었는데, 이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여기서 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그때 저희는 벡터나 매트릭스, 행렬들의 곱들을 많이 써먹었잖아요. 제가 데이터의 1차원 형태를 벡터라고 하고 2차원 형태를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행렬이라고 한다면은 3차원, 4차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저희가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벡터 또는 행렬, 이런 것들의 연산을 병렬 처리에 특화시킨 것이 바로 이 TPU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TPU는 실제로는 딥러닝용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고도 이 TPU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학습해야 될 이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것이 있었죠.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제일 처기값인 W0 또 B0들을 제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학습하거나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처음에 웨이트의 초기값에 대해서 그것을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킬 때 다른 방법을 두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골랐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만약에 이 웨이트 값들을 그냥 전부 초기값을 0으로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웨이트들이 전부 다 0이면은 그거에서 계산이 되는 웨이트드 썸도 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히든 레어의 나드 값들이 전부 0이 되잖아요. 그건 너무도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랜덤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랜덤하게 집어넣는데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에 제가 일부만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게 앞에 레이어하고 이게 뒤에 레이어인데 그 사이에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앞에 레이어에 나드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X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경우에 제가 웨이트 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웨이트 썸을 한 값이 나오면은 지금 W에다가 제가 X를 해서 나온 값인데 여기도 W에 대해서 X에서 나온 값이 될 텐데 그런데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제가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킨다고 하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제가 웨이트 썸을 할 때 그 썸하는 컴포넌트 숫자가 10배가 더 많은 거죠. 그 말은 여기 값보다 여기 값이 더 10배가 보편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만약에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은 이 시그모이드 안의 값이 10배가 더 많다는 말은 이것은 훨씬 더 1에 가까운 숫자가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 레이어에 나드의 숫자가 적을 때하고 많을 때하고 저희가 이 웨이트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저희가 랜덤하게 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RBM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고 하는데 웨이트를 초기화시킬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튼 교수님은 본인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를 이것을 뽑는데요. 이것을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또는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것이 나와서 이 웨이트를 초기화시키는 좋은 방법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자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일 때 성능이 좋고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일 때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넌 리니어리티였습니다. 2006년도 이전까지는 항상 시그모이드만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베니싱 그라디언 프로블럼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 힌튼 교수님이 렐루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극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06년도 당시에 힌튼 교수님이 소개한 그때까지의 딥러닝의 결과에 대한 4가지 요약, 특별히 4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